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시버리, 역자 김정한, 출간 홍익출판사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웃는 척, 미움받기 싫어서 친절한 척,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기로 했다. 당당하게, 나답게 살겠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 심리학대가가 가르쳐주는 21가지 자존감 연습. 사람은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위해 살아간다. 그 기준이 타인에게 있어서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이들에게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심리학 사례로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임상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데이비드 시버리는 자존감 문제로 사람들을 상담하며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다. 상사의 비난과 동료와의 비교에 휘둘리는 직장인 여성, 사람 관계를 누구보다 원하지만 껍질을 깨기가 힘든 홀로족, 혹은 자신이 왜 공허함을 느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책은 당신의 삶에서 뭐든 해야 한다 앞에 나는 하겠다를 먼저 둘 것을 요청한다. 자신을 세상에 조화시키려 애쓰는 것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믿고 걸어가는 이기주의 기술이야말로 오히려 삶을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상처받지 않는 나를 만들기로 했다. 심신이 무척 지쳐 보이는 젊은 직장 여성 캐서린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당장 효과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열심히 관찰하다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에겐 자신만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군요. 캐서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반문했다. 휴식이라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회사의 휴가에게는 꺼내지도 못해요. 더구나 금전적인 여유도 없어서 어디에 갈 수도 없어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씀드리는 휴가란 꼭 큰돈을 들여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여유 시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로 남성 상사들이 이끄는 권위주의 세계 속에 온갖 부담을 안고 악착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도 청소하랴, 식사 준비하랴, 끝도 없이 신경을 쓰면서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탕진하고 다음날 다시 괜찮은 척 회사에 나가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미간을 좁히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회사 아니든 가정에서든 다른 여성들도 이런 일상은 의례 감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래의 동료 남성들은 어떤가요?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물론이고 일과 상관없는 외모나 태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온몸으로 견디고 있나요?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을 쓰면서 여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는 그런 것이 여성만의 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여자들 스스로도요. 그래서 당신에게 휴식을 즐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신도 자신을 위해 마음껏 행동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여성의 태도가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망각한 채 일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의사 페니켈보는 기사의 말미에 조언을 실천하여 자존감을 되찾은 캐서린의 모습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적고 있다. 페니켈본 의사가 쓴 글 속에서 독자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가지 명백한 모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다. 많은 여자들이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남성 상사들 밑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친숙하게 지내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중으로 괴로워하고 회사 밖에서도 집안일을 도맡으며 그것이 여성의 사랑을 받는 암묵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특정한 상대방이나 사회구조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당해 오던 자신을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단순한 자기만족에 그치는 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자라면 그래야 하고 참아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는 용기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한 여성이 자유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한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일에 인간은 혼신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성공 여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않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개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자기 삶의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고유한 개성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 전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해두겠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을 잘 이해하면 굳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같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세미나를 들으러 먼 길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꾸미는 묘책에 대해 떠들어댄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과 같이 처세술이 극성을 부렸던 적도 없을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처세술을 아무리 많이 익힌다고 해도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을 찾아내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자존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훈련을 자세히 안내하겠다. 자존감의 달인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것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성해진다. 무엇보다도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유와 자유가 넘친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자존감이란 내 삶의 규정을 과감히 밀쳐내는 용기. 가장 허름한 상황에서도 나만은 나를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것. 자존감을 깎이지 않으면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로 인한 변화는 세월이 쌓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나 익숙한 자기 습관과 결벌을 선언하는 순간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줄다름치게 된다. 팔메라 스티드먼의 인생처럼. 팔메라는 오랫동안 같은 직장의 선배인 바니스가 동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걸 지켜보았다. 회사는 무엇이든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못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그녀의 스케줄에 맞출 정도였으니까. 팔메라는 이런 분위기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작지 않은 조직 안에서 팔메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반면에 바니스 없이 회사는 단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때때로 팔메라는 노트에 바니스와 자신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비교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다. 바니스에 비해 내가 무엇이 뒤처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팔메라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 스스로 변화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의 여주인공이 팔메라의 처지와 비슷했는데 고맙게도 작가는 왜 팔메라가 잠옷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와 또 다른 여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회사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분석해 놓고 있었다. 그 책에 의하면 바니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친절을 아주 적절히 사용했다. 예컨대 동료들이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입안의 혀처럼 살살 녹는 확실한 반응을 해주는데 그 행동은 동료들에겐 행복을 맛보게 해주고 상사에게는 권위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르는 게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어떤 보답이 없을 때는 바니스가 가차없이 친절하고 애교스러운 행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이런 작전이 국제에 의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우호관계의 평행선이 이어지지만 실패할 경우 전쟁 위협이 바로 닥칠 수 있는 외교관계와도 같다고 했다. 그 책을 읽은 뒤로 팔메라는 바니스의 외교 전략을 면밀히 관찰했다. 하지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자신은 그녀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아첨할 수 없는 성격임을 깨달을 뿐이었다. 팔메라로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낯뜨거운 행동들을 바니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팔메라는 바니스에게 도대체 자존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래도 팔메라는 끈질기게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했다. 동료들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일에 자존심이 필요한 것일까? 설령 대가를 바라는 행동일지라도 그게 내 생각인 만큼 꺼림직한 일일까? 오랜 고민 끝에 팔메라는 마침내 바니스에게 한두 가지 뚜렷한 원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왜 이 단순한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을까? 바로 바니스가 동료들에게 잘 대할 때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바니스의 친절과 애교는 절대 이선이 아니었다. 바니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굴복을 원하는 이기주의자도 자존심을 깎여가며 남의 인정을 구하는 불쌍한 이도 아니었다. 나보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될 때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 더 큰 친절과 베품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바니스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베푼 것에 대해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 결국 팔메라의 문제는 바니스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동료들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동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바니스처럼 인상적인 반응을 확실히 나타내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이 회사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동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팔메라는 마침내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나를 위해 변하지 않는다는 명쾌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팔메라는 다른 사람이 됐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 자신이 바이어로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였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동료들을 먼저 배려했다. 예전에는 동료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했지만 이제는 동료들을 먼저 이해했다. 그렇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타인들이 기뻐하기 전에 팔메라 자신이 먼저 기뻐지는 것이었다. 자신의 자그마한 행동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새롭게 맛보는 재미는 컸다. 행복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만으로 나날이 즐거웠다. 행복과 성공의 공식은 단순하다. 단지 자기 자신이 될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스스로의 방식을 찾을 것. 메릴 스트립.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서 자유로우려면 클로렌스 왓슨 씨가 아내의 오랜 간청에 못 이겨 장모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처남인 울퍼슨을 자신의 회사에 입사시켰을 때도 그런 배려가 지금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갑자기 함께 살게 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일만으로도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왓슨 씨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 제안했을 때 분명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내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아내에게 미움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아내와의 둘만의 세계에 노인과 젊은 남자가 끼어드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이다. 그때 거절했어야 하는데 장모는 역시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굳어온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종교를 신봉하는 노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집안을 들락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쳐대는 통에 왓슨 씨는 아침잠을 이룬 지 오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회사에 데려온 처남 울퍼슨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제멋대로였다.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조차 서툴러서 사사건건 트러블이었다. 어느 때는 자신이 회사 경영자라도 된 듯 행동해서 그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회사를 떠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은연중에 짜증을 냈다. 처음에 아내는 곧 나아질 거라고,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아내는 남편의 짜증 섞인 반응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어머니와 동생이 오는 것에 찬성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 몰랐다. 아내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언젠가부터 왓슨 씨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다. 당신은 왓슨 씨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왓슨 씨의 경우 아직 아내에 대한 사랑까지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는 끝내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왓슨 씨의 경우를 보면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이 떠오른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자기 기준을 희생한 사람은 희생의 상대방인 그 사람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왓슨 씨는 어떻게 하면 장모나 처남과 의리가 상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곧잘 발생한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숱한 신경전과 갈등이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관계는 사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왓슨 씨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영역을 훼손당하는 선택을 스스로 해놓고 그 다음 아무리 남의 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왓슨 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내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속에만 감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언젠가 분노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터져나올 경우 더 포악한 형태로 주변을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비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내도 장모도 섭섭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고백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싫은 티를 내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말해야 한다. 그런 식의 대화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장모와 처남의 반감을 사지 않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언에 반신반의하며 왓슨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쯤 후 왓슨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상의 목소리로 보아서도 그가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선생님,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을 떠나 같은 마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대신 아내와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여 그분을 뵙기로 했지요. 또 처남은 남부지역에 있는 친척의 회사로 옮기기로 했어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축하할 일이지요. 선생님의 충고대로 제가 먼저 솔직하게 문제를 꺼냈더니 이렇게 쉽게 해결되었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존중과 자기 희생은 분명히 다르다. 거절을 못해 자기 희생을 일삼다가는 자기 인생은 물론 본인이 그토록 원만하게 지키려고 했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역설을 기억하라. 섣부르게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게 다음 7가지 원칙을 살펴보자. 1. 끝끝내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은 결코 맡지 마라. 2.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라. 3. 갈등은 아무도 몰래 소리 없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라. 5.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전에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6. 직감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을 누군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마라. 7. 주변의 일이 커지면 단념하고 빠져나와라. 조금만 더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머무르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에 적용해서 왓슨 씨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당신도 인간관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괴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왓슨 씨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장모와 처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면 그들이 아무리 선량한 사람들이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이를 사전에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야 옳다. 둘째, 갈등이란 아무도 몰래 커버리는 것이니만큼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을 왓슨 씨는 고려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번거로운 일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언젠가 큰 짐이 되어 사람의 등을 짓누르게 된다. 셋째,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곤란을 느낄 때일수록 나를 압도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용기가 필요하다.
왓슨 씨는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간만 나면 남의 탓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나에게 닥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신의 행동으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엘리너 누즈벨트.